지하철 2호선에서 내려 을지로 입구 계단을 오르며 나는 무의식적으로 코트깃을 세웠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66세 된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오늘만큼은 그 추위조차 반가웠다. 명동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44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1980년 11월 15일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그 날을 떠올리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었다. 명동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내가 기억하는 1980년대 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화려한 LED 광고판과 글로벌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한 지금의 명동은 그 시절에 소박하고 정겨웠던 거리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기억을 더듬어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몇 번의 골목을 돌아 들어가니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무지개다방. 빨간 글씨가 바래고 네온 사인의 일부가 꺼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잠시 다방 앞에 멈춰 서서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갈색 가죽 소파, 둥근 나무 테이블, 벽에 걸린 남진과 나훈아의 흑백 포스터들,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은은한 음악 소리.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익숙한 커피 향과 함께 패튀김의 애수가 44년 전 그 순간으로 나를 데려갔다. 1980년 가을, 24세 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다. 그 시절은 광주의 아픈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였고 대학가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정치적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바로 같은 과 1학년 후배인 박은희에 대한 마음이었다. 은희는 전주에서 올라온 순수한 매력의 소녀였다.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에 또렷한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맑고 똑똑한 말투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날도 나는 은희와 함께 이 무지개다방에 앉아 있었다. 은희는 연두색 블라우스에 검은 플리츠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나는 갈색 터틀넥에 베이지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었다. 그 시절 대학생들의 전형적인 차림새였다. 다방 안에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여기저기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선배님, 내년에 군대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1981년 봄에 입대 예정이었고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 은희와 떨어져 있어야 했다. 편지 쓸 거야. 매주 한 번씩은 꼭 쓸게. 내가 대답했다. 은희야, 너도 편지 써줄 거지?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꼭 써드릴게요 라고 답했다. 그때 은희의 뺨이 살짝 빨갛게 물들었다. 그해 겨울부터 나와 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주말이면 창경궁을 산책하며 낙엽을 밟고 걸었고 명동국제극장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다. 그 당시 화제였던 에마 부인을 함께 보고 나와서는 둘 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은희는 로맨틱한 영화를 특히 좋아했고 나는 그런 은희를 바라보는 것이 좋았다. 겨울밤 종로 거리를 걸으며 호떡을 나눠 먹고 서울역 앞에서 붕어빵을 사 먹으며 힘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고 웃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1981년 2월 입대를 일주일 앞두고 우리는 한강 둔치를 걸었다. 눈이 살짝 내린 한강은 고요했고 강물은 얼어붙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은희는 빨간 더플 코트에 하얀 털모자를 쓰고 있었고 나는 검은 피코트를 입고 있었다. 우리는 강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희야, 나 없는 동안 다른 남자친구 만들면 안 돼. 내가 반농담으로 말했다. 선배님도 군대에서 바람 피우면 안 돼요. 은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작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다. 용돈을 모아서 산 3만 원짜리 반지였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큰 돈이었다. 이거 끼고 나 기다려줘. 제대하면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은희는 그 반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네, 기다릴게요. 꼭 기다릴게요. 입대 당일 아침 논산훈련소 앞에서 은희는 나를 배웅했다.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초코파이를 직접 만들어 가져왔고 작은 편지도 함께 건넸다. 훈련 끝나고 읽어보세요 라고 말하며 나는 그 편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훈련소로 들어갔다. 군대에서의 첫 1년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훈련소를 거쳐 배치받은 곳은 경기도 연천의 최전방 부대였다. 휴가는 6개월에 한 번, 그것도 부대 사정에 따라 자주 취소되었다. 하지만 나와 은희는 약속대로 매주 편지를 주고받았다. 은희의 편지에는 학교 생활,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도 군 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은희에 대한 그리움을 편지에 담아 보냈다. 1982년 여름, 나는 첫 번째 휴가를 나왔다. 1년 반 만에 만난 은희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더 성숙해 보였고 머리도 어깨 아래까지 기른 상태였다. 하지만 여전히 예뻤고 나를 보는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의도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여의도는 막 개발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민수 오빠, 군대 생활 많이 힘들어요? 은희가 물었다. 그녀는 이제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 응, 힘들긴 하지만 견딜만 해. 내 편지가 있어서. 내가 대답했다. 휴가는 너무 짧았다. 4박 5일이 마치 하루처럼 빨리 지나갔다. 다시 부대로 돌아가는 날, 은희는 서울역에서 나를 배웅했다. 다음 휴가까지 또 몇 개월이에요? 아마 반년 후쯤? 너무 길어요. 은희가 아쉬워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제대까지는 아직 10개월이 더 남아 있었다. 1983년 봄,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은희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온 가족이 전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은희도 서울에서의 학업을 포기하고 전북대학교로 편입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급하게 외박을 신청해서 은희를 만났다. 은희야, 정말 전주로 가야 해? 내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고 가족을 도와야 해요. 은희도 울고 있었다. 1983년 4월 은희는 전주로 떠났다. 서울역에서의 이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 되었다. 은희는 기차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고 나는 기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플랫폼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부대에서 혼자 울었다.
25살 청년에게 그 이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 그 후로도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거리와 현실이라는 벽이 점점 높아져 갔다. 은희는 전주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했고, 나는 제대를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해야 했다. 편지의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1983년 8월 나는 제대했다. 바로 전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서울에서 취업을 해야 했고 부모님도 내가 서울에 남기를 원했다. 나는 몇 번 전주로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은희는 이미 전주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1985년 나는 중견기업에 취직했다. 1987년에는 회사 동료였던 정혜와 결혼했다. 정혜는 따뜻하고 현실적인 여성이었고 나도 그녀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했다. 1989년에 아들 성호가 태어났고 1992년에는 딸 수진이 태어났다. 나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은희 생각이 났다. 특히 명동 근처를 지날 때면 어김없이 그 다방을 찾아가곤 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다. 성호는 의사가 되어 결혼해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수지는 교사가 되어 미혼으로 지내며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나는 2020년에 정년퇴직했고 2022년에는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던 아내 정혜를 먼저 보냈다. 정혜와의 35년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그녀를 떠나보내고 나니 공허함이 컸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나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은희 생각이 났다. 4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첫사랑의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2024년 어느 가을날 나는 문득 은희가 보고 싶어졌다. 나는 오랜만에 무지개 다방을 찾았다. 다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내부도 거의 그대로였다. 나는 44년 전 은희와 함께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믹스커피를 주문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내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짧은 파마 머리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다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은희야? 여성이 뒤돌아봤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분명히 은희였다. 그녀의 눈에는 44년 전과 같은 맑음이 있었고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는 표정이었다. 민수 오빠? 정말 민수 오빠예요?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44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무지개 다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다. 44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다. 은희는 여전히 믹스커피를 주문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첫 만남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다. 마치 어제 만났던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은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주로 내려간 후 전북대학교를 졸업했고 1986년에 전주에서 은행원을 하던 남편과 결혼했다고 했다.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은 회계사가 되어 전주에서 일하고 있고 딸은 서울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했다. 남편은 3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딸이 있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저는 2년 전부터 서울에 와서 살고 있어요. 딸이 아이 봐달라고 해서요. 은희가 설명했다. 그래서 가끔 이 근처를 지나가곤 했는데 오늘 우연히 오빠를 본 거예요. 나도 내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다. 우리 둘 다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셈이었다. 오빠, 그때 반지 말이에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내 보였다. 보석함 안에는 44년 전 내가 선물했던 그 은반지가 들어 있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버리려고 했어요. 오빠를 잊고 새로 시작하려면 과거의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도저히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은희의 고백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미안해, 은희야. 그때 널 더 붙잡지 못해서. 아니에요, 오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44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함께 걸었던 창경궁 길,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 이 다방에서 나눈 수많은 대화들. 그 모든 것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날 이후 나와 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다. 주로 무지개다방에서 만났지만 가끔은 창경궁을 산책하거나 청계천을 걷기도 했다. 우리는 과거의 연인이라기보다는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냈다. 각자의 가족 이야기, 건강 걱정, 노년의 외로움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었다. 나는 은희와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했다. 자식들과 있을 때도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위안이 있었다. 아마도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남산타워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희야, 우리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할까? 우리 나이가 이제 70에 가까워 오잖아.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배우자도 없고 내 말에는 노인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은희야, 혹시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 내 제안에 은희는 놀랐다. 오빠, 무슨 말씀을? 결혼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 싶어서. 은희는 한동안 생각했다. 내 제안이 전혀 나쁘지 않았던 모양이다. 며칠 후 은희는 나에게 연락했다. 함께 살아보자고 했다. 단 각자의 자식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심하게 반대하면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다. 나는 먼저 아들 성호에게 이야기했다. 성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버지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며 찬성했다. 2024년 봄, 나와 은희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었다.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하고 은희는 요가를 했다. 점심은 함께 해먹고 저녁에는 한강을 산책했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따뜻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봐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사라졌다.
나는 은희가 좋아하는 옛날 가요를 함께 들었고, 은희는 내가 즐겨보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함께 시청했다. 가끔 우리는 44년 전의 이야기를 했다. 그때 만약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법 이야기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44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여름이 되자 우리는 전주로 여행을 갔다. 은희의 고향이자 44년 전 이별의 장소이기도 한 전주를 함께 가보고 싶었다. 전주에서의 이 일은 은희에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44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아픔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다. 나와 함께라서 더욱 그랬다. 가을이 되자 내가 혈압이 높아져서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은희는 매일 내 혈압을 재주고 저염식 요리를 해주었다. 겨울이 되자 은희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다. 나는 은희를 병원에 데려갔고 매일 함께 가벼운 운동을 했다. 2024년 12월 우리가 함께 산 지 8개월이 되던 날 은희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오빠, 우리 정식으로 결혼할까요? 나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은희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어 서로를 확실히 책임지자는 것이었다. 2025년 2월 나와 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양가 자녀들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66세와 62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우리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결혼식 후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한라산도 올라가고 바다도 보고 흑돼지고기도 먹으며 일주일을 보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욱 알찬 노년을 보내기로 했다. 봄이 되자 우리는 44년 전 처음 데이트했던 창경궁을 다시 찾았다.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지만 벚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44년 전에도 우리 여기서 벚꽃 봤지? 그렇죠. 그때 오빠는 제 손을 잡아주셨고, 지금도 잡아줄까? 내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44년 전처럼 따뜻했다. 은희야, 우리 정말 행복하다. 그래요, 오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 네.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봄날 오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66세와 62세의 신혼부부. 44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비록 늦었지만 완전해진 사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언제나처럼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 나와 은희의 늦은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열정시대 라디오가 늘 건강을 빌며 곁을 지키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평생 이야기 보따리 끝까지 채워드릴게요.